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오늘은 조금 캐주얼하게 역대 나왔던 국산차 중에 최고를 가리키는 국산차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로는요 90년대, 80년대까지도 지금 차들이 들어가 있고 64대의 후보를 뽑아냈습니다. 64강부터 해서 과연 어느 차가 제 마음속에 역대 최고의 국산차가 등극이 될지 지금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반떼 MD 대 모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는 별로 고민이 없습니다. 두 모델 다 국내에서는 원메이크 레이스 차량으로 쓰였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 아반떼죠. 네. 모닝 같은 경우에는 경차 사이즈이지만 말도 안 되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모닝 세대부터는 운전석 통풍 시트도 옵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모닝 탔잖아. 운전석만. 그쵸, 운전석만. 그게 어디야? 수입차에서는 운전석만이라도 들어가는 경우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경차 문화는 약간 왜곡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경차는 좀 약간은 부족하고 가볍고 저렴한 가격대에 사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차만 경차지 중형차 옵션을 막 다 억지로 구겨놓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품성은 좋았지만 사실 경차의 진정한 의미에는 약간 좀 너무 럭셔리한 차가 아니었나 싶어요. 모닝 아웃. 다음, 자, 두 번째, 추억의 스펙트라 대 더 추억의 갓그랜저 1세대입니다. 이거는 그랜저 손 들어줘야죠. 네. 스펙트라도 그 당시에 준중형 모델로 약간 좀 스포티한 이미지도 있었고 특히 저 당시에 그 스펙트라 윙이랑 요 시리즈들이 블랙 베젤 헤드램프가 꽤나 매력적이긴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취향에 좀 잘 맞는 모델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차량 강성이라든지 하체 느낌들은 그런 스포티한 느낌에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스타일리시했지만 막 우드 핸들 들어가 있고 약간 좀 제품의 컨셉이 애매모호했던 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셉이 또렷했던 그랜저 갑니다. 다음은 다마스 대 코나. 이게 왜 어려운 문제지? 다마스냐 코나냐. 전 다마스요. 귀엽잖아. 일단 그 모든 부족함을 떠나서 귀여워요. 코나는 굉장히 좀 에일리언 같은 페이스에다가 사실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기는 했지만 정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똑 부러지는 모범생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마스한테 좀 더 끌립니다. 자, 일단 다마스. 다음 또 추억의 명차들이죠. 갤로퍼 대 크레도스. 이거 좀 어렵다. 왜냐면 둘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자동차들이었거든요. 장르는 완전히 다르지만 각각의 장르에서 정말 한번 획을 그었던 모델들입니다. 크레도스는 약간 스포츠 세단, 갤로퍼는 정통 오프로드 SUV. 이거 뭘로 해야 돼? 갤로퍼죠. 갤로퍼입니다. 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저 비율이 참 좋아요.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후드라인에 전폭이 높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넓게 빠져있는 스타일링이어서 약간 세단, 중형 세단이었지만 스포츠카의 비율을 어느 정도 담고 있었던 로우 슬랜트 후드하고 또 트렁크 쪽도 굉장히 좀 낮게 떨어지는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주행 성능도 좋았지만 스타일링도 굉장히 좋은 차긴 했거든요. 하지만 실내는 좀 밋밋했어요. 뭔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그냥 준중형 차, 그 당시 아래급에 있었던 스펙트라의 어떤 인테리어랑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로퍼. 갤로퍼는 안에 그 수평 게이지가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면서 움직였던 그 감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문제. 이거 되게 비슷한 눈망울이 동그란 애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마티즈 대 캐스퍼. 이거 둘 다 경차이면서 동글동글하고 좀 귀염귀염한 이런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차거든요. 마티즈. 난 옛날 차가 다 좋은가 봐. 이거 어떡하지? 네. 둘 다 사실 경차 안에서 스타일링이라는 요소로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캐스퍼는 사실 타봤을 때 흠을 잡을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변속기가 CVT 타입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정도였었는데 그럼에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앙증맞았고 사실은 피아트의 500이 될 뻔했었던 저 디자인의 1세대 마티즈 저처럼 하겠습니다. 다음 다이너스티 대 세피아. 이 다이너스티는 사실 그 당시에 2세대 뉴그랜저 기반으로 나온 일종의 파생 모델이었는데 헤드램프를 약간 제규어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개로 좀 갈라놨죠. 저게 언뜻 보면 개성적이면서 또 언뜻 보면 약간 비례가 잘 안 맞는 느낌이기는 했는데 세피아. 저는 세피아 갑니다. 세피아는 그 당시에 그 광고 기억하세요? 이 세피아 광고 알면 약간
약간 아재 인증인데 그 아마 샌프란시스코 배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트램이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파열됐는데 세피아가 영웅처럼 그 앞으로 가서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되게 좀 강력한 다이나믹한 준중형 컴팩트 세단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피아 다이너스티는 뉴그랜저보다는 오히려 좀 매력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아웃. 세피아입니다. 근데 지금 다 나는 더 낡은 차만 고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다음. 정말 레어템 2대가 만났습니다. 아마 판매 대수로는 국산차 역대 가장 최저 판매량을 갖고 있는 차들 둘이 아닐까 싶은데 세라토 유로 대 기아 엘란입니다. 아마 세라토 유로라는 차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라토라고 해서 아까 그 세피아, 방금 나왔던 세피아의 이제 후속 모델로 한참 뒤에 나온 준중형급의 기아 자동차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럽형 모델로 뒤에가 이렇게 좀 긴 롱테일의 해치백 스타일로 나왔던 모델이 유로 모델이었습니다. 세라토 세단은 그나마 좀 많이 길어서 보였지만 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원메이크 레이스용으로 쓰였던 차종들 외에는 아마 일반인 수요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아 엘란도 한 몇 대나 팔렸을까? 저거 한 전체 했을 때 한 2-3천 대나 팔렸으려나? 정확한 판매량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경쟁 모델이었던 티뷰론의 딱 2배의 MSRP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 면에서는 사실 많이 팔렸던 차는 아니었습니다. 오렌지족들의 차네. 아니요. 오렌지족들의 차는 또 아니야. 오렌지족은 차라리 티뷰론이었고 엘라는 좀 차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였죠. 진짜로 약간 로터스의 진심인 사람들, 좀 달리기 성능의 진심인 사람들. 왜냐면 저 차는 오토매틱도 없었어요. 그냥 수동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가오 잡으려고 타는 사람들은 쉽게 탈 수 있는 차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엘란 가야죠. 네, 엘란은 되게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엘란 갑니다. 자, 다음은 스포티지 1세대와 마르샤. 자, 스포티지 1세대와 마르샤. 아마 두 대 모두 다 90년대 중반쯤을 풍미했었던 모델인 것 같은데, 자, 마르샤는 사실 그 당시에 소나타 2 3 사실 뭐 둘이 같은 차였죠.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던 파생 모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차가 저런 식으로 아까 그 뉴그랜저로 다이너스티를 만들고 소나타로 마르샤를 만들고 약간 이러한 좀 파생 모델, 가지치기 모델들로 한 단계, 반단계 점이래. 반단계 업스케일 되어 있는 모델들을 종종 출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조금 있었지만 그렇게 롱런하지는 못했던 모델입니다. 마르샤의 특징은 헤드램프 사이즈만큼이나 컸던 방향지시등. 저 밑에 달려있는 저 큰 하얀색 영역이 저게 전부 다 방향지시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 굉장한 존재감이 좀 나왔었던. 그리고 또 안개등이 저 안쪽에 프로젝션 타입으로 상향등 자리가 안개등이 또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굉장히 좀 독특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내는 소나타랑 사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판 아슬란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스포티지 1세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정말 멋진 차였어요. 자, 엑셀 대 체어맨. 이건 둘 다 매력이 없어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그 당시 제가 어릴 적 80년대의 엑셀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차가 많이 보였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탔던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엑셀 그 앞문에 보면 공무수행 이렇게 네 글자가 이렇게 딱 옆에 그 약간 금방 느낌으로 이렇게 글자가 써 있었거든요. 뭔가 관료들이 그 당시에 좀 탔던 자동차의 약간 이미지, 좀 약간 바른 이미지, 범생 이미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차가 엑셀이었는데 체어맨은 또 한편 약간 그 벤츠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던 FR 구성의 고급차, 그 외날 와이퍼, 요게 특징이었죠. 저 체어맨 갑니다. 일단 체어맨으로 갈게요. 이것도 비슷한 급이 만났습니다. i40 대 에스페로. 사실 크기로는 에스페로가 훨씬 작았지만 세그먼트로 보면 그 에스페로 세그먼트가 커져서 i40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D세그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 둘 다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에스페로는 저 그릴이 없고 직선적인 형태의 새로운 스타일링을 선보였었던 모델이었었고요. i40는 우리나라 이 척박한 외관 시장에 유럽형 외관 스타일로 출사표를 던졌던 현대에 되게 용기 있는 그 당시 PYL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하에서 나왔던 모델이었는데 이것도 좀 고민이 된다. 에스페로로 가겠습니다. i40가 성능이 정말 좋았어요. 기본적인 핸들링 성능도 외건이나 이 크기를 감안했을 때 또 그때 비슷한 크기의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도 한 단계 더 윗급의 진짜 유럽 감성 충만한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근데 저는 저
저 눈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약간 붕어 눈 같이 좀 비례가 안 맞는 눈에 저 중간에 그 베젤을 나름 약간 그 독특하게 이 힘을 준다고 넣었는데 저 베젤이 오히려 헤드램프를 슬림하지 않고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좀 줘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는 저 i40 외건을 탔던 사람들이 좀 꽤 많아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차였어요. 하지만 에스페로는 선구자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자, 다음 테라칸이냐 K3 GT냐? K3 GT죠. 왜요? 왜 K3 GT예요? 테라칸은 오프로드용으로 만들어 알고 있는데 저도 K3 GT로 갈게요. 사실 테라칸 자체가 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저게 갤로퍼 대비해서 뭐가 더 나은지가 뚜렷하지가 않았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갤로퍼의 셰시를 이용해서 만든 모델이기는 했는데 오히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갤로퍼 쪽이 조금 더 박시한 느낌을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오프로드 주파력 면에서는 사실 갤로퍼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의 재미 면에서 한 단계 국산차의 어떤 즐거움을 보여줬던 K3 GT로 가겠습니다. 엑센트 TGR 대 현대 팰리세이드. 이건 둘이 상대를 좀 잘못 만났네. 다른 차들끼리 만났으면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나면 당연히 엑센트 TGR이죠. 현대 팰리세이드는 약간 현대차가 만든 그 에스컬레이드 느낌이랄까요? 일단 이 가격대에 이만한 공간을 뽑아서 선물을 해준다고? 이거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현대차들이 전체적으로 주행해보면 기본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흐름 속에서 팰리세이드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약간 옛날 현대차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타봤을 때 뭐 약간 물렁물렁한 승차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는 매력이 조금 적다. 그리고 일단 저는 큰 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센트 TGR. 이거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아반떼 N대 무쏘. 왜냐면 이 두 대는 제가 진짜 둘 다 너무 애정하는 차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둘이 여기서 만나면 어떡해. 이 두 대는 다 살아서 올라가야 되는 차들인데 아반떼 N대 무쏘라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반떼 N이다. 무쏘 미안해. 무쏘는 정말 개인적으로 국산차 역사 속에서 나왔던 SUV 디자인 중에 거의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뉴 코란도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완성도 면에서 봤을 때는 무쏘가 훨씬 더 멋진 디자인으로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나와도 성공할 것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동력 성능은 사실 그 당시에 벤츠 엔진들이 그렇게 이 토크나 마력이 높게 나오는 스타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회전 질감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차 자체는 꽤나 좀 굼뜬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때요? 그냥 서 있어도 멋진 차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무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외삼촌께서도 이 차를 타셨었는데 1열 도어의 측면에 그 벨트 라인이 이렇게 살짝 유리창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디자인은 지금도 이런 시도를 했던 차들이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정말 네모 반듯한 헤드램프와 정직하게 삼각형 형태로 떨어졌던 턴 시그널, 이 조화가 너무 완벽했어요. 그리고 뭐 전면, 측면, 후면 어디에서 봐도 디자인적인 밸런스가 정말 너무 멋진 자동차였다. 저는 지금 차를 한 대 더 제가 주차장에 놔도 된다고 한다면은 좀 상태 좋은 무쏘를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아반떼 N. 이거 진짜 대전표가 너무 안 좋았어. 다음은 레이 대 누비라 스펙원입니다. 그렇죠. 둘 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굉장히 큰 스페이스를 뽑아냈다라는 점에서 닮아 있기는 한데요. 레이 갈게요. 스펙원이 진 이유는 딱 하나. 저 차는 휠 옵셋이 너무 들어가 있었어. 저 누비라 세단도 마찬가지였는데 바퀴가 차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옹졸해 보이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디자인 자체는 차는 정말 좋았는데 휠을 왜 저런 걸 썼을까요? 스펙원 안녕. 자, 레이 갑니다. 이것도 기아의 거물이 두 대가 나왔습니다. 모하비 대 카니발. 이것도 좀 어려운데? 사실 저도 카니발인 것 같아요. 네, 카니발 기본기가 워낙 좋고 뭐 저희 서킷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안 보신 분들 한번 보고 오십시오. 네, 트랙에서도 진짜 잘 달립니다. 모하비는 이 사골인 셰시의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네, 프레임 바디를 그냥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 종치식 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아의 유일한 SUV죠. 엔진이 FR 구성으로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미래의 기아차에 아마 그 지금 EV 시리즈 SUV 라인들의 저 헤드램프 약간 수직형으로 이렇게 점점점 생기는 그런 마스크를 먼저 살짝 보여줬던 모델이기도 한데
그래도 주행 만족도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살짝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하비 안녕. 다음은 해치백 모델 둘이 만났어요. 벨로스터 N 대 프라이드. 여기서 내가 프라이드를 고르면 엄청난 반전이겠지? 마음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프라이드입니다. 사실 둘 다 굉장히 컴팩트하고 전륜구동 기반이지만은 레이스 트랙에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자동차였고요. 그리고 또 차를 꾸미는 재미도 있는 자동차였었고 여러모로 컨셉이 되게 비슷했어요. 나이대로는 프라이드는 거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네, 이때쯤에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30년이 넘은 상품기의 작품이기는 한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프라이드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N, 첫 번째 N 작품이고 처음 만들어본 고성능 브랜드인데 전륜 구동으로도 이 정도의 재미를 줄 수 있구나라는 면에서 많은 감탄을 얻었지만 프라이드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프라이드 가겠습니다. 야, 이건 약간 쩌리들의 전쟁. 베라크루즈 대 SM3. 이거 어떡하냐? 둘 다 버리면 안 돼요? 베라크루즈는 사실은 명차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대차가 꽤 오랜 동안 팰리세이드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6기통 SUV를 국내에 출시를 안 했었거든요. 산타페나 뭐 이런 라인업에 6기통이 오랫동안 안 들어갔어요. 수출형은 있었지만 베라크루즈가 실질적인 V6 고급 SUV 계보의 끝판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스타일링이 지금 봐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돼요. 되게 유려하고 또 그 제네시스의 BH 디자인 있죠. 1세대 제네시스랑 헤드램프 스타일링이나 전체적인 그 팬더나 본네트에 썼던 이 알값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SM3도 제가 타봤을 때 저 운동 성능 면에서는 파워트레인 말고 하체 느낌에서는 정말 좋은 평가를 제가 줬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실내가 너무 좁았어요. 실내가 너무 좁았고 차의 폭이 전장에 비해서 또 이상하리만큼 좁았어요. 저게 일본 닛산 모델 베이스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베라크루즈를 고르겠습니다. 바로 또 연달아 SM이 또 나왔어요. 1세대 SM5 대 레토나. 야, 이것도 좀 어렵다. 이건 저는 둘 다 명차라고 생각하거든요. 1세대 SM5가 정말 명차였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저 차, 관리 잘 된 차 SM을 타봐도 차가 꽤 놀라울 정도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근데 저 차도 뒤에 일체차 축식 서스펜션 들어간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승차감도 나쁘지 않았고 핸들링 성능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특히 그 2.5리터 엔진이나 어쨌든 뭐 30 모델은 뭐 일반 판매는 되지 않았지만 6기통 버전들 타보면은 그 독일 정통 중형 세단들의 그 호쾌한 느낌처럼 박력 있게도 잘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레토나, 특히 군토나, 저 운전병으로 있을 때 제가 이 레토나 운전병이기도 했었거든요. 레토나도 몰고 그랜저 XG도 몰았었는데 군토나로 연병장에서 드리프트 할 때 그 짜릿함은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한번 거의 영창에 갈 뻔한 적도 있는데 걸려가지고 그 추억을 선사해준 모델이기 때문에 레토나 갑니다. 네, SM5도 정말 좋은 차지만 미안하게도 안녕. 그리고 이 차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점 하나 있어요. 아까 스펙원이랑 마찬가지로 얘도 휠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어. 저 휠 옵셋만 바깥쪽으로 딱 튜닝해서 빼줘도 정말 멋진 차가 되는데 기본형은 약간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요 바퀴가 안 보여요. 휠하우스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웃. 방금 군대 얘기했는데 그랜저 XG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랜저 XG 대 아카디아. 이거 자동으로 급을 좀 맞춰서 나오는 건가? 고급 세단 끼리 또 붙었네요 이게. 이것도 정말 어렵다. 아카디아는 여러분들 전륜 구동이었지만 엔진을 센터에 배치를 했던 굉장히 독특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물론 혼다 레전드 베이스이긴 합니다만 그 정말 혼다 엔지니어들의 약간 집요함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달려보면 그 부드러운 주행 감각과 아주 정교한 핸들링 성능, 이게 분명히 대형 세단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느낌은 너무 민첩해. 그냥 아래 세그먼트의 스포티한 차량들을 바로 다 잡아먹을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기본기가 정말 좋은 차였는데 그랜저 XG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XG는 그냥 편하게 타는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가 전륜에 W15이 들어갔어요. 또 제대로 만들어진 W15이 들어갔었던 차입니다. 그리고 또 프레임리스 윈도우를 썼던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했던 차였거든요. 그랜저 XG 가겠습니다.
저와의 추억이 많은 차기 때문에 그랜저 XG. 저 군대에 있을 때 사실 저 그랜저 XG 2.0 차량으로 장군님을 모셨는데 2.0도 6기통으로 나와요. V6 6기통. 그래서 사운드가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출력은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대기 시간에 몰래 헤드를 열어가지고 막 헤드 포팅하고 튜닝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다음은 레간자 대 포터. 네? 레간자 대 포터? 포터요. 이거 약간 그 한국식 픽업 트럭의 종주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름 슈퍼카랑 비슷하게 미드십입니다. 미드십의 뒷바퀴를 굴리죠. 의외로 이 차 코너링이 좋습니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레간자는 뭐 이름도 그 당시에 굉장히 독특했고 또 이 해외 디자이너와 같이 만든 저 스타일링적인 요소나 약간 한국적인 선의 이런 미를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포터의 아우라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포터 갑니다. 다음 조합도 너무 센 차들이 붙었어요. 제 마음속에 센 차들이 지금 맞붙었습니다. 같은 세그먼트 같은 브랜드예요. 스쿠프랑 아반떼 스포츠. 하지만 뭐 이건 제 고민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스쿠프죠. 터보라는 전제하에 스쿠프로 갑니다. 아반떼 스포츠도 사실 흠잡을 데가 없는 차예요. 1.6 터보에 굉장히 그 하체 느낌도 양산형 차 중에서는 꽤나 수준급에 바로 트랙에 가서 타도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또 원하면 꼬리를 미끄러뜨릴 수 있는 이러한 실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요. 하지만 스쿠프 1.5 터보, 아반떼 1.6 터보, 아반떼 스포츠는 부스트 게이지가 없었어요. 이미 90년대에 나왔던 스쿠프 터보는 순정으로 부스트 게이지가 RPM 밑에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요. 스포츠성에서 스쿠프의 그 정통 혈통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스쿠프로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강한 두 대가 만나서 아반떼 스포츠가 이렇게 초반에 떨어질 차가 아닌데 좀 안타깝네요. 자, 투싼 대 르망 이름셔. 아마 이름셔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판매 대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르망 중에서도 공력적으로 좀 더 고성능 버전으로 올라갔었던 그러한 스펙의 자동차였고, 이름셔라는 이름이 오펠 계열 차량들을 고성능으로 이렇게 좀 튜닝했던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어댐이 앞쪽에 좀 이렇게 깊게 내려오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길에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레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는 사람들, 차를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델이었거든요. 투싼 사실 너무 대중적인 자동차고 이름셔는 정말 너무 매니악한 차이기는 한데 투싼 갑니다. 왜냐면 이 신형 투싼이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 회생 제동의 파워랑 전기 모터를 이동해서 앞쪽 하중을 살짝 눌러주고 언더스티어를 줄여주는 그 이핸들링 기술이 들어간 걸 타봤을 때 SUV지만 이제 어느 정도 와인딩에서 좀 과감하게 타도 될 수 있는 자동차가 나왔다라는 면에서 좀 마음을 뺏겼던 차이기도 합니다. 투싼으로 갈게요. 이야, 이거 지금 컴퓨터가 급을 맞추고 있어요. K5 대 콩코드. 이거 딱 기아차의 중형 세단. 네, 80년대 중형 세단과 지금 최신형 2021년형 K5가 나왔는데요. 콩코드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고속도로의 제왕 콩코드 몰라요? 사실 K5가 스타일링 면에서 저는 굉장히 멋지게 잘 나온 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저 K5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었는데 와, 연비도 기본적으로 잘 나오긴 했지만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HDA에 맡겼을 때 연비가 더 잘 나왔던 최초의 자동차였어요. 그만큼 이 반자율 주행이 오르막 내리막의 패턴을 미리 정밀지도 기반으로 읽어내서 필요한 만큼 배터리를 먼저 채워놓고 최고로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배분을 하는 그런 멋진 차였는데 감성 면에서는 뭔가 끌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콩코드는 제가 처음 수동기어 차량 운전을 배웠던 자동차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제가 10살 때 처음 클러치 페달을 뗐던 차가 저 모델이었고 그 쇳덩어리를 나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즐거움을 알려준 차였기 때문에 저 차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콩코드 갑니다. 오늘의 강병희를 잊게 만들어줬던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다음 SM6 대 아반떼 XD 레이싱. 이 뒤에 레이싱이 중요합니다. 아반떼 XD에 저 5도 해치백 타입이 있었는데 엔진이 1.5, 2.0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2.0 베타 엔진 들어간 버전을 레이싱, 1.5를 스포츠라고 불렀었어요. SM6도 중형 세단 중에서는 소나타나 기아의 K5에 비교했을 때 가장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그런 하체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1.6 터보 같은 경우는 꽤나 호쾌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옛날 차 고르면 너무 꼰대인가? 둘 중에 만약에 지금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SM6 사죠. 그럼 SM6입니다. 그러면 SM6로 가야겠네. XD 레이싱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포츠 모델이고, 제가 정말 처음 트랙 주행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00년 정도 되는 그때쯤에 트랙에 많이 보였던 자동차가 저 XD 레이싱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하나를 탄다 그러면은 SM6를 고를 것 같습니다. 자, 옵티마 대 제네시스 BH. 이건 너무 쉬운 게임이다. 옵티마 안녕. 잘 가. 네, 이 옵티마는 그 당시에 EF 소나타랑 플랫폼을 공유했던, 이제 그 당시에 현대 기아가 한 식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같은 플랫폼에 다른 이름으로 약간 다른 스타일링으로 나왔던 차종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저 옵티마에 들어갔던 CVT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고요. EF의 디자인에 비하면 옵티마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들이 좀 강했습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 없이 제네시스. 소렌토 대 G70. G70를 가겠습니다. 나름 국내 스포츠 세단에 의의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소렌토는 이 신형 소렌토가 아니라 차라리 1세대 소렌토였다면 제가 마음이 조금 복잡했을 것 같아요. 프레임 바디의 소렌토. 하지만 지금 소렌토는 너무 똑똑해서 뭔가 끌리는 매력이 좀 없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선택할 만합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사람들은 G70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G70로 갑니다. 이것도 어렵다. EV6 대 라보. EV6 제가 얼마나 재밌게 탔는지는 저희 지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라보는 뭔가 이 차는 그냥 지켜줘야 될 것 같지 않아? 우리나라의 그 경차 픽업 트럭이라는 전무후무한 세그먼트를 모델 체인지 없이 그냥 장수하면서 버텼던 모델인데, 이 라보 단산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아쉬워하셨습니까? 이거 진짜 고민 너무 많이 되는데? 그래도 EV6로 가겠습니다. 라보 진짜 멋진 차긴 하지만 사실 사고 났을 때 안전도라든가 짐을 많이 싣고 갈 수 있는 차도 아니었고, 디자인, 스타일링 깜찍했지만 세워놨을 때는 멋졌지만 아쉬워요. 근데 라보로 드리프트 한번 해보고 싶은 좀 로망은 있어요. 라보로 눈 내린 날 드리프트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약간 잭나이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EV6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EV6. 이건 또 같은 장르가 또 만났네. 젠쿱 그리고 기아 스팅어. 이건 진짜 어렵다. 젠쿱은 생산이 끝난 지가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국내 모터스포츠 무대를 주름잡고 있죠. 약간 국내 GTR입니다. 불사조 GTR 같은 존재예요. 제네시스 쿠페. 그리고 사실 저에게 그 프로 데뷔할 때, 챔피언 할 때 탔던 이 모델이기도 해서. 근데 또 스팅어도 만만치가 않잖아 지금. 어떡하지? G70 스팅어 붙었으면 아마 스팅어를 골랐을 거야. 근데 젠쿱은 또 개인적으로 이게 감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제 젠쿱 첫 우승하고 드리프트 세레모니 한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링크. 가서 볼 거 되게 많네. 이거 제 개인 채널에 있는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쿱 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자, 스팅어는 제가 생각하는 국내 그 세단 장르에서 이 스팅어 전과 후로 한번 획을 그을 수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FR 구성, 그리고 저 쿠페 스타일의 5도어 해치백 스타일로 나왔던 이 외부의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리프트 머신이었거든요. 3.3 트윈터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이름을 처음 유튜브에서 접한 많은 분들이 스팅어 영상에서 저를 처음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진짜 운전 재미도 끝내줬고, 그리고 국산 머슬카라는 장르를 이 차가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오토매틱밖에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오토매틱이나 기본적인 엔진의 그 내열, 방열 성능이 트랙에서 연달아 몇 랩을 타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부족한 체질이었다. 애초에 트랙에 와서 가지고 놀라고 만든 차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네시스 쿠페는 국내 이 드리프트계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드리프트에 입문할 수 있는, 또 드리프트 대회를 나갈 수 있는, 네, 이러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줬던, 그리고 또 국내 모터스포츠의 발전에 크게 일조했던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젠쿱! 프린스 대 봉고 9. 네, 이 봉고 우리나라 미니밴의 거의 시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형 RV의 장르를 처음 거의 개척했던 그런 모델인데, 프린스는 또 대우에서 나왔던 유선형 형태의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해보면 정말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보기에는 아주 날렵했는데 타보면은 좀 묵직한 느낌이지만 유러피언 감성이라기보다는 또 이 운전대를 조금만 돌리면 롤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겼던 자동차예요. 그리고 후륜 구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셉이 약간 좀 애매모호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지금 BMW, 아우디, 벤츠가 각각의 캐릭터가 명확한 것처럼 프린스는 그 당시에 기아차나 현대차가 주지 못했던 그 나름의 이 프린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확실한 캐릭터가 분명했던 차였거든요. 하지만 봉고로 갑니다. 봉고는 그냥 기념비적인 모델이에요. 이 차는 봉고 포에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잠깐 이 봉고 9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봉고 9에서 떠올리고 있는 그 첫 추억은 아버지가 운전석에 앉아 계시고 제가 그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처음 핸들을 저한테 이렇게 넘겨주셨던 차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가 제가 작아서 아버지가 페달 조작은 다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옆에서 운전대를 이렇게 혼자 잡고서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약간 좀 달렸던,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 좀 한 6살, 7살 때쯤이나 됐으려나? 그때쯤에 화목했던 어떤 그 가족의 약간 그런 어떤 기억이 같이 스며들어 있는 자동차. 그리고 또 봉고 9는 사다리가 이렇게 뒤에 옵션으로 있었거든요. 그 사다리 또 타고 이렇게 차에 지붕에 올라간다는 게 어린 나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드벤처였거든요. 그래서 봉고 9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다음 매그너스 이글 대 K7. 매그너스 이글은 매그너스 클래식 나온 다음에 약간 좀 스포티한 스타일링으로 블랙 베젤이랑 하단에 좀 더 튀어나오는 립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어 있는 모델이었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직렬 6기통 L6 버전도 나왔었던, 약간 고성능을 추구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저 이글 버전 만들 때 제가 대학생 때 그 대우 자동차 이렇게 캠퍼스 정확히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학생들이랑 회사가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약간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 그때 막 열심히 좀 스포티한 매그너스 버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 이듬해쯤인가 이렇게 발표가 됐었던 모델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좀 많이 가고 있는 자동차, 그래서 매그너스입니다. 자, K7은 이 차 디자인 진짜 멋있죠. 그 약간 역조 스타일의 그릴, 그리고 또 날카롭게 슬림하게 빠져있는 저 헤드램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준대형차 세단 배트를 더 베스트랩 채널이랑 제가 과거에 한번 같이 찍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K7을 타고 최정원 선수가 아이즈 그랜저를 타고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 피니시라인 직전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타봤는데 운동 성능이 꽤나 괜찮았어요. 저 덩치를 무색해할 정도로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ESC 프로그램이 약간 좀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조금만 횡지를 많이 받으면 일단 차의 모든 출력을 다 죽여버리고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드 때문에 역시 개발한 사람은 스포츠 세단으로 염두하고 개발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던 자동차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그너스 이글. 다 옛날 차만 고르고 있는 것 같아 나. 스파크 대 티뷰론입니다. 스파크 대 티뷰론. 이것도 둘 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아하는 자동차들인데요. 스파크, 경차 중에 기본기가 가장 잘 잡혀있는 차라고 저는 단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운전을 해보면 경차 느낌이 안 나요. 그냥 소형 해치백을 운전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또 실제로 디자인도 저게 경차 사이즈를 맞춘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경차 사이즈보다 약간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차 누가 고른다 하면 저는 무조건 스파크를 추천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티뷰론은 제 마음속에 드림카였어요. 그래서 티뷰론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저 HCD2의 컨셉카 디자인을 그대로 양산한 저 티뷰론의 울룩불룩한 저 팬더 금형과 특히 저 램프 그래픽이 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헤드램프, 테일램프, 약간 좀 유기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디자인은 지금 봐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파크, 지몬미 안녕.
자, 이제 32강 마지막 대결. 이 차 이제 나왔네. 쌍용, 뉴코란도, 그리고 투스카니. 사실 이 두 대 다 스타일링적인 면에서는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차예요. 코란도는 아까 무쏘와 더불어서 역대 국산차 SUV 중 디자인 중에 진짜 넘버 원에 해당되는 차라고 생각하고 있고, 투스카니는 솔직히 젠쿱보다 이 차가 더 잘생기지 않았어요? 투스카니의 유일한 장점은 앞바퀴 굴림이었다는 거였어요. 그것 빼면 뭐 사실 해외에서도 이 차를 그 약간 가난한 자의 페라리라고 저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비아냥거린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비아냥거렸다라고 잘못 해석하신 분인데, 제가 그 원문을 봤을 때에는 저렴한 가격에 그런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탈 수 있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톤으로 나왔던 멘트였어요. 그래서 투스카니도 진짜 멋진 차였는데 이 둘 중에 하나 뭘 골라야 되지? 네, 코란도 갑니다. 자, 이제 32강입니다. G70 그리고 그랜저 1세대. 흥미로워요. 세그먼트는 사실 다르긴 합니다만 실제 외장 크기, 이 디멘전 보면 아마 G70랑 그랜저랑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각 그랜저가 살짝 컸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것도 은근히 어렵네. 네, 여기서는 이제 그랜저와 작별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랜저 1세대는 저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그랜저 1세대를 통해서 오토매틱 자동차를 처음 타봤어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인가? 친구네 차 뒷자리에 이렇게 탔는데 그 차가 이 오토매틱 엠블럼이 크게 트렁크에 써 있었던 그랜저였습니다. 그때는 오토매틱이 정말 큰 자랑이어서 뒤쪽 테일 램프 옆에 오토매틱 이렇게 진짜 크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약간 운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 알고 있었지? 하여튼 그래서 기어를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그 사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그 차가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앞에 이렇게 살짝 안 보이게 시트 너머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기어 레버가 언제 혼자 이렇게 바뀌는지를 계속 쳐다봤어요. 자동 기어가 전 혼자서 이게 1, 2, 3, 4가 기어 레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는데 그때 좀 밤이어가지고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실내가 좀 안 보이긴 했지만 레버는 보였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내리고 나서 오토매틱은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구나를 한 30분 동안 관찰하고서 스스로 깨달았던 그 추억이 좀 서려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랜저 잘 가. 이거 일단 G70 선택하겠습니다. 카니발이냐 아반떼 N이냐. 와, 아반떼 N이죠. 카니발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진짜 극공하실 거예요. 사실 아이랑 같이 이동하기에 이만한 자동차가 없습니다. 이만한 실내 공간과 이만한 편의 장비, 또 2열을 위한 편의 장비들, 그리고 또 유지비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주차장에 세워놓으면은 이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문 열기 힘든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반떼 N. 아직은 저는 그래도 요란한 차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반떼 N입니다. 아반떼 N 그리고 아이랑 탈 수 있잖아. 뒷자리. 아반떼 N에 뒤에 카시트 2개 놓으면 애기 둘이랑 같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네시스 2대가 맞붙었습니다. BH 코드명의 1세대 제네시스. 자, BH는 그쵸? 병휘의 이름을 따서 만든 차예요. 모르셨죠? 자, 그리고 제네시스 쿠페의 코드명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놀라실 거예요. 제네시스 쿠페의 코드명은 BK입니다. 병이 캉이에요. 네, 제가 연문 채널에서 BK라고 지금 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두 대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그럼 젠쿱이죠. 네, 뭐 이건 의외로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네시스 세단은 일단 저와의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좋은 차지만 사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차는 아니었어요. 네, 젠쿱입니다. 와, 이거 얘가 뭘 알고 있는데 지금 티뷰론 대 엘란. 사실 이 두 대가 정확히 1996년도 같은 해에 굉장히 비슷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에 두 대가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현대는 티뷰론이라고 하는 약간 양산차 기반 플랫폼, 아반떼 플랫폼으로 만든 스포티 쿠페. 반면에 기아는 로터스에서 아예 엘란의 라이선스를 통째로 사들여서 백본 프레임 그대로 다시 재부활을 시킨 정통 스포츠카 엘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대가 가격 차이가, 소비자 가격이 딱 2배 차이였어요. 야, 티뷰론 대 엘란 대 티뷰론. 공교롭게도 저는 이 두 대를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지만 제가 20대일 때는 주머니 사정이 형편이 안 돼서 저 두 대가 그냥 드림카였어요. 저 두 대를 결국 사보지 못하고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약간 좀 미련이 남아있는 차예요. 그래서 둘 다 사고 싶어.
지금도 둘 다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차예요. 뭘 골라야 돼? 그래도 전 오픈 에어링의 감성 엘란으로 가겠습니다. 엘란. TV런 바이. 그리고 일단 라이트가 올라오잖아. 기아차 두 대가 만났습니다. 프라이드 대 봉고 9. 야, 이것도 어려운데. 프라이드냐 봉고 9이냐. 이 두 대 모두 기아차의 아이코닉한 모델이었어요. 정말 기아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 꼽으라 그러면 프라이드. 기아 RV의 대표적인 모델 꼽으라 그러면은 오늘의 카니발이 있기 위해서는 저 봉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봉고 갈래요. 봉고. 이거 같은 세그먼트를 맞추네. 엑센트 TGR이냐 K3 GT냐. 경량 자연흡기냐 옵션 다 갖춘 0.6 터보냐. 게다가 DCT까지 고를 수 있는 K3 GT냐. 저는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이에요. 1톤이 채 안 됐던 990kg이었나? 공차 중량이 아무튼 1톤을 살짝 밑돌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 저 엑센트 TGR 가겠습니다. K3 GT 수고했다. 마지막에 남는 차가 뭐가 될지 좀 걱정이 된다 지금. 자, 다음은 아반떼 MD 대 스쿠프입니다. 이 두 대는 제가 과거에 소유했었던 차들이에요. 둘 다. 뭐 그럴지 알겠죠 지금? 스쿠프 터보. 근데 아반떼 MD는 나의 첫 챔피언 차량이긴 했는데 스쿠프 터보 갑니다. 역시 차는 문이 두 개짜리여야죠. 세피아냐 베라크루즈냐. 이건 왜 이 둘은 아직까지 살아있어? 이 차. 세피아냐 베라크루즈냐. 베라크루즈 가겠습니다. 베라크루즈가 진짜 10년 넘게 지금 갖고 계시면서 타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도 만족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진짜 명차는 명차입니다. 세피아도 참 멋진 차긴 했는데 약간 세피아는 제 이미지는 뭐냐면 저 어릴 때 그 좀 잘 나가는 학원 선생님들이 타는 차. 특히 여성 선생님들. 그 당시에 약간 고소득 여성 전문직 약간 이런 분들이 되게 잘 어울렸던 차종이었는데 저 뒷유리의 그 돔글래스 형태의 스타일링이 되게 독특했어요. 앞쪽은 날렵한데 뒤에는 약간 버티컬한 느낌으로 탁 떨어지고 또 트렁크 리드가 지나고 나면 이 테일램프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쫙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고 보니까 이 좌우를 연결했던 굉장히 좀 선구자적인 모델이었네요. 또 순정 스포일러까지 있었고요. 진짜 멋진 자동차였지만 출력이 조금 아쉬웠던 느낌들이 나요. 1.5 엔진. 그렇게 파워풀한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베라크루즈. 투싼이냐 콩코드냐. 이건 뭐 당연히 콩코드죠. 넘어가. 코란도 대 레이 대 코란도. 레이는 정말 실용적인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레이의 연비가 코란도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말 대박 반전이죠. 특히 레이가 힘이 부족하니까 레이 터보를 간다. 그러면 진짜 그랜저급의 연비를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 안녕. 다마스 대 레토나. 자, 이거 뭐 성격이 하나도 안 닮은 차고 사이즈도 안 맞고 뭐 이건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맞아요. 레토나입니다. 레토나. 그랜저 XG 대 에스페로. 에스페로 대 그랜저 XG. 그랜저 XG 가겠습니다. 에스페로는 사실 좀 떨어뜨리기는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에스페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차에서 CD를 들어본 첫 번째 자동차였어요. CDP가 순정으로 들어가는 그 당시에 정말 거의 초창기 모델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 에스페로 타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내에서 내릴 때의 이 문고리 도어 핸들이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당기잖아요. 근데 이 에스페로는 암레스트 쪽, 팔걸이 쪽에 해치를 이렇게 딸깍 들어 올리면 문이 열리는 이런 타입이어서 외부 디자인만 혁신적인 게 아니라 실내 디자인도 약간 전투기 느낌들이 제대로 남아 있었던 차였거든요.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이 차. 안타깝지만 에스페로 바이 그랜저 XG. 자, 매그너스 대 갤로퍼. 뭐 이거는 갤로퍼가 워낙 강력한 것 같아요. 자, 갤로퍼 갑니다. 스포티지 1세대 대 SM6. 이것도 스포티지죠 뭐. SM6도 확실히 그 프랑스 감성이 많이 살아있는 자동차였어요. 뭐 외관 스타일링, 또 실내에 그 여러분들 눈에 띄는 패턴 알죠? 이 다이아몬드 스티칭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다른 브랜드에서 나왔던 차랑은 차별화되는 요소였었고, 세로형의 터치스크린, 뭐 이런 혁신적인 부분들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포티지 1세대가 보여줬던 혁신에는 따라가지 못했죠. 이 차는 세그먼트를 창조했던 자동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티지 1세대. 이 둘도 만나면 안 되는 데서 만났네요. 마티즈 대 EV6. 마티즈 좀 더 오래 가지고 싶은데 EV6가 워낙 의미심장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마티즈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티즈는 사실 수동 기어로 타면은 정말 그 매력이 끝내줬어요. 연비도 잘 나왔고 시야도 꽤 좋았고, 하지만 CVT와의 조합은 좀 구설수에 올랐죠. 네, 여러 가지 내구성 문제도 있었고 연비 문제도 있었고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티즈가 그 스페셜 에디션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상하가 투톤 컬러로 매첩이 되고 또 실내를 이렇게 좀 그 우드 인테리어로 쭉 꾸며놓은 그러한 모델도 한정 모델처럼 이렇게 나왔던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V6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 네, EV6 갑니다. 32강 마지막 체어맨인데 포터라니요. 체어맨이냐 포터냐? 한쪽은 정통 FR 감성, 한쪽은 미드십 감성입니다. 이 스포츠카 애호가 입장에서는 둘 다 껴안고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만약에 내가 한 대를 탄다면 체어맨을 타겠지? 이건 어렵다. 잠깐만. 이게 왜 어렵지? 두 대 다 그렇게 애착이 가는 모델은 아닌데, 애착이 가는 모델은 아니지만 체어맨 가겠습니다. 체어맨의 이 외날 와이퍼 감성, 이거는 써본 사람들만 알아요. 자, 이제 16강. 이거 제가 둘 다 탔던 차들이에요. 스쿠프 터보 대 그랜저 XG. 그랜저 XG 스쿠프 터보. 이거는 그랜저 빠이. 네. 이건 코란도. 네. 그러니까 코란도도 탔었구나. 코란도 벤 수동 모델을 아버지께서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중고 매물을 서울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사서 끌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세워놨을 때 너무 멋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너 돌다가 제가 두 바퀴가 들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야, 그 차는.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아무튼 네, 코란도. 자, 그 다음은 제네스의 G70 대 다마스. 여기는 제네스 G70 가야죠. 그래도 정통 FR 스포츠 세단 적당한 크기, 다마스로 원더리가 된다고?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젠쿱 대 스포티지 1세대. 젠쿱 대 스포티지 1세대. 스포티지 1세대. 젠쿱이 무게가 조금 무거웠어요. 이 차가 공차 중량을 한 200kg만 덜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사실 전폭기나 전고도 이렇게 클 필요가 없었거든요. 너무 좀 고급스러운 대형 쿠페 사이즈로 나왔는데 경주차로 다 이걸 털어내면 무게가 꽤 가벼웠지만 양산형 모델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스포티지. 체어맨 대 콩코드죠. 네. 엘란 대 베라크루즈. 네, 여기서는 베라크루즈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엘란. 이거 엘란 이러다 사겠는데 나. 근데 그거 아세요? 엘란이 중고 가격이 제 기억으로 한 10년째 더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 800만 원대, 900만 원대에 도달한 게 한 10년 전인데 지금도 그 가격대에 있더라고요. 엑센트 TGR 대 EV6. 엑센트 TGR이 진짜 와인딩의 제왕이긴 합니다. 특히 다운힐 스페셜리스트였어요. 쇼기어에 컴팩트하고 가볍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하지만 전기차에 드리프트가 가능한 EV6의 운전 재미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EV6로 갑니다. 갤로퍼 대 봉고9. 어렵다. 진짜 어렵다. 갤로퍼 대 봉고9. 왜냐면 갤로퍼도 지금 추억이 많아요. 봉고도 추억이 많아요. 갤로퍼는 제 차는 아니었지만 저희 이모부님의 갤로퍼를 빌려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갤로퍼 9인승이었거든요. 거기에 정말 친구들 9명이 같이 여행을 강원도 동해안으로 떠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막 저 차에 그 짐들도 다 싣고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앉고 차도 진짜 안 나가요. 저 갤로퍼가 제 기억으로 한 120마력이나 됐으려나? 110마력, 120마력 뭐 이 정도 출력밖에 안 되는 굉장히 과거 올드스쿨 디젤 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 나간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산을 넘어가면서 막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또 그 나름의 재미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봉고는 또 봉고 나름대로의 저 처음 이렇게 운전대를 잡았던 그 느낌과
네, 저 이렇게 쿼터 글래스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여는 타입이에요. 아세요? 저 쪽창이 A필러 바로 뒤에 있는 쪽창이 이렇게 생긴 고리를 90도로 딱 돌리면은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약간 주행풍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거를 막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제 어릴 적에 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봉고 갈게요. 봉고 9 너무 어렵다 이거. 자 이제 8강입니다. 8강 거의 다 왔어요. G70이냐 기아 엘란이냐. 파버먼 램프죠. 엘란입니다. 콩코드냐 봉고 9이냐. 또 기아차가 의외로 많네 지금. 콩코드냐 봉고 9이냐. 이거 둘 다 아버지가 또 탔던 우리 가족 차였는데 콩코드입니다. 콩코드. 코란도 대 스쿠프. 결국은 내가 한 번쯤은 타봤던 차로 이게 다 모여진 것 같다 느낌이. 스쿠프죠. 자 여러분들 스쿠프는 알파와 터보가 있는데요. 스쿠프 알파는 스쿠프로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차예요. 네. 이거는 스쿠프 터보 오너분들은 어디 알파가 감히 겸상을. 네, 알파는 그냥 알파고요. 터보는 터보입니다. 스쿠프 터보. 이것도 여기도 기아차만 두 대네. 스포티지 1세대와 EV6. 나 은근히 기아차 쪽이구나 이거. 나도 몰랐는데. 야 스포티지 1세대냐 EV6냐. 스포티지가 사실 저런 약간 트럭 베이스의 자동차이면서 승용형 SUV의 개념인 저런 크로스오버를 거의 처음 만들어냈던 장르의 자동차였어요. 그동안에는 진짜 좀 투박한 오프로드 요소의 상용형 느낌이 강했던 차들이 4x4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스포티지는 디자인부터도 굉장히 좀 유려한 디자인, 그리고 또 거기에 약간 좀 스포티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죠.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되게 오버행이 짧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본네트 위에 저 에어스쿠프로 인터쿨러, 공랭식 인터쿨러 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또 딱 끌어가는 저 느낌, 앞에 이 노란색 안개등의 감성, 캥거루 범퍼, 그리고 또 랠리 대회까지 나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EV6는 진짜로 매력적인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EV6로 가겠습니다. 자 4강이에요. 스포티아 모델 둘이 나왔습니다. 스쿠프 대 기아 엘란. 이거 참 사실 둘을 비교할 수 있는 영역대는 아니에요. 정말 스쿠프는 습작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스포츠 쿠페가 뭔지 잘 모를 때 만들었던 자동차고, 기아 엘란은 로터스가 이미 검증을 끝냈던 모델을 브랜드만 바꿔서, 그리고 이 생산 시설만 바꿔가지고 엔진을 기아 엔진을 올려서 만든 차였거든요. 정통성은 엘란에게 확실하게 있고요. 스쿠프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차였는데 그거를 드라이버가 스킬로 보충해주면서 탈 때 희열을 느꼈던 자동차였습니다. 그럼 뭘 골라야 되는 거죠? 스쿠프 갑니다. 네, 스쿠프. 콩코드 대 EV6. EV6죠. 콩코드는 콩코드를 여기서 떠나보내야 돼? 나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네, 콩코드는 1.8, 2.0,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 콩코드가 디젤 승용 버전이 있었습니다. 수입차 쪽은 이 디젤차가 한 2010년대 전후로 해서 폭발을 했지만 그 당시에 콩코드에는 디젤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경운기 소리가 났죠 사실. 네. 출력도 제 기억으로는 100마력이 채 안 됐습니다. 89마력이었나? 그래서 타면 좌절하는 차였어요. 네, 사실 그래서 콩코드는 1.8, 2.0, 2.0이 뭔가 호쾌하게 달리기에는 딱 좋은 조합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디지털 계기판을 갖고 있는 DGT라고 하는 특별 트림도 향후에 그 상품성 강화 모델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디자인은 저는 MK1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딱 1세대. 헤드램프 슬림하게 뻗어 있고 그릴이랑 은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또 뒤쪽에 테일 램프도 네모 반듯하게 딱 나왔던 콩코드. 하지만 여기서 작별을 하겠습니다. EV6. 그러면은 이제 결승전. 결승전은 결국 현대 대 기아가 됐습니다. 스쿠프냐 EV6냐. 그러니까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첨단 친환경 파워트레인의 디자인도 완전히 그 퓨전의 복합체죠. SUV인지 해치백인지 뭔지 모를 듯한 그러한 디자인이고, 한쪽은 스타일링은 정말 정통 쿠페. 하지만 그 당시 스쿠프 터보 엔진, 제가 알파랑 겸상을 안 한다고 농담삼아 얘기는 했지만 터보도 엄청 후진 터보였어요.
네, 그 당시에 터보차저가 진짜 잘 나갔어요. 왜냐면 블로오프 밸브가 안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쿨러도 순정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트 페달을 뗄 때 이 반동으로 터보차저 쪽으로 이제 이 압축 공기가 거꾸로 백프레셔를 걸어주면서 터보차저를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기 쉽지가 않은 차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사제로도 뭐 블로오프 밸브도 달기도 했고 터보차저가 나가서 교환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기도 했었고요. 저도 스쿠프 터보 탈 때 순정 터보차저가 아닌 한 단계 더 큰 터빈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탔던 기억도 나기는 합니다. 아 근데 그래도 참 재밌었거든요. 그때 그 차. 추억의 자동차였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한 대를 소장한다. 그러면 스쿠프를 고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쿠프 사던 당시에 이 두 대가 같은 가격으로 나왔다. 같은 가격으로 나왔다. 옵션 빼고. 아 그러면 EV6지. 그러면 EV6예요. 스쿠프는 정말 그 제가 스쿠프를 탈 때 추억이 너무 많은데 뭐 튜닝도 많이 해줬고 차도 워낙 잘 고장나서 고치면서 차의 메커니즘들도 많이 배웠던 그런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차체 강성도 정말 엉망이었었고 보듬어줘야 될 곳이 많았어요. 요철을 지나가면 막 헤드 유닛 오디오가 튕겨져 나올 정도로 강성이 차가 막 말랑말랑했어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EV6는 이게 전기차도 이제 이렇게 재밌게 탈 수 있구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기차 시대는 그렇게 어둡지 않구나라고 하는 특히 그것도 국산차의 영역에서 그것도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인 기아에서 나온 차가 이렇게 펀 드라이빙과 드리프팅을 즐길 수 있다. 이거는 기념비적인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제가 타고 싶은 차는 EV6. 하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뭔가 한 대를 게러지에 킵한다. 그러면 스쿠프를 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나의 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산차 한 대를 채워야 되고 수입차 한 대를 채워야 되고 스포츠카 한 대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 국산차를 뭐 채워줄래요? 이 둘 중에서 네. 스포츠카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EV6를 가져갈 것 같아요. EV6는 일단 데일리로 쓰기도 편하고 원하면 꼬리를 미끌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꽤 마음에 들어요. 딱 봐도 그 어느 브랜드와도 차별화되어 있고 아마 미래 시간이 흐른 후에 봐도 멋진 디자인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진짜 드림카 아까 얘기했던 정말 그 어릴 적에 타고 싶었지만 못 타봤던 차 중에 하나가 티뷰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V6의 얼굴이 사실 그 티뷰론이랑 되게 닮았어요. 헤드램프의 배열이랑 그 위에 후드의 이 굴곡이랑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약간 티뷰론의 얼굴도 좀 보여요. 그래서 EV6 끝!